네, 지금까지 국제 금융 역사상 수많은 나라들이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그리스가 그랬고요. 그리스에 이어서 다음은 과연 어떤 국가가 디폴트에 빠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폴트 위기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를 두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장 불명예스러운 최악의 디폴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이 차기 그리스 하니까 좀 나쁜 의미일 텐데요. 예, 디폴트 우려가 상당히 높은 국가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미래 대비이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는 문제가 발생할 초기서부터 3년 전서부터 이 문제는 풀어가기 어려울 거다. 네. 그러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학습 효과 때문에 그게 또 가면하게 반영할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일관되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리스 문제에 이제 사건이 터졌으니까 지금 차원에서는 투자를 이렇게 기업 경영이든 미래의 준비하니까 다음에 디폴트 발생하는 국가는 그 실제 발생 여부와 없이 한 번 정도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 문제를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잃을 거 다 잃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국내에서도 모 정치인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는 항상 뭐냐면 뭐든지 입장 표명은 적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시기가 놓치다 보니까 모든 거 다 잃었다. 사태가 지금 그동안 많은 이 구제금융 지원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그만큼 경제 비용이 많이 비용을 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한국도 우리가 한국경제TV의 방송 시간만 하더라도 지금 아마 몇 달은 될 겁니다. 한 3년 전서부터. 그것도 비용이거든요. 네. 이렇게 비용을 많이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됐느냐?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기 때문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디폴트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문에서 선진국 중에서도 디폴트가 처음 있는 사례다 하는데요. 그건 좀 선진국의 개념을 이렇게 국제적으로 학술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그리스가 선진국이냐 아니냐 OECD 국가라 하더라도 선진국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반드시 이게 탑 기사로 찍을 만큼 선진국이냐 그건 좀 잘못된 얘기다 하는 걸 갸우뚱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국제적으로 정의된 선진국 개념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디폴트 위험이 있는 국가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채무, 국가 채무대 갖고 있는 비상금 요 가지고 따지면 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는 그리스 문제 같은 것을 빗대서 이렇게 보면 채무대, 국가 채무대, 외환보이고 비상금을 얼마큼 갖고 있냐 요걸 좀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국이라 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 테크니컬 디폴트에 빠진 국가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는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디폴트에 빠진 국가들. 지금 그리스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사실상 다른 외부 지원이 없으면 이미 디폴트에 빠진 국가를 보통 고위험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위험국은 장제 위험 국가인데요. 이거는 뭐냐? 국가 채무가 외환보유고에 비해서 적은 국가들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런 국가들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고위험국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저위험국 이렇게 보면 사실 외환보유 대비해서 국가 채무가 적은 국가들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험, 중위험, 저임국은 여러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모리스 골든스타인의 판단 지표 여러 가지 또 캐나다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금리 스트레스 지수에 의한 판단 지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는 그리스 문제를 빗댈 때는 국가 채무대,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 비상금에 대비한 이런 분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제 금융 역사를 쭉 돌이켜 보면요, 최근에 이 그리스와 같이 좀 경제 위기에 빠지는 국가들이 기존에 비해서 가장 많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우연이라기보다는 분명 나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그리스가 디폴트에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는 사실 디폴트 위험이 있는 국가는 국가 수로 보면 역대 어느 이렇게 때보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제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만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잠재적 위험국도 가장 많다. 그러면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몇 가지 요인이 있죠. 일단 위기 국면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에서부터 시작됐던 이런 위기가 여러 가지 위기가 겹치면서 지금 한 해수 7년째 지속되는 과정에서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이 증대할 수밖에 없죠. 재정 지출이 증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가
위기 때문에 안 좋은 상태에서 재정 지출이 증대하니까 조세를 안 들어와. 그 다음에 지출은 증대. 여기서 펑크가 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책 파퓰리즘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정책 파퓰리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제어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거 공짜 심리를 작용한다. 공짜 심리. 이게 이제 시장 경제 원리에서는 공짜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럼 공짜 심리가 재정적 측면에서 작용될 때는 어떨까 하면 세금 안 냅니다. 왜냐하면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이 굉장히 강해지죠. 두 번째는 공짜 심리더라도 반드시 복지라고 여기 연결할 거 없습니다는 복지 지출이 인과관계 없이 많이 했는 그래서 국가의 돈을 마치 공돈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모양새 저 모양새 붙여서 여러 단체들이 그냥 이렇게 가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는 역시 공짜 심리 작용해서 조세 저항 안 내고 그다음에 복지 증대 강하게 되고 하는 과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재정이라는 것은 임금과 함께 네. 기업에서 임금 올리면 자 기업의 성과가 좋을 때 임금이 올리더라도 기업 성과가 안 좋으면 당연히 임금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노조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올릴 땐 올리더라도 내릴 땐 뭐냐 도대체. 그런 경영자 책임이다. 그러니까 내리지 마라. 이게 이제 소위 유명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거든요. 재정은 더 그렇습니다. 재정은 자 정책 발표를 올리더라도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좀 내리고 국민들이 좀 봉지를 감수해야 되는데 재정은 뭐냐 피스칼 부분에서는 하방경 다운로드 리지도트에서 네. 하방 경직성이 작용되기 때문에 결국 공짜 심리에서 복지 증대 하더라도 이 감소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적인 측면에서 펑크가 나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위험 분류 기준, 위리 기준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IMF 기준은 틀림없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완화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리스와 같은 이런 디폴트가 발생한 국가나 잠재로 디폴트의 발생에 위험이 있는 국가들이 국제금융 역사상 가장 많은 때가 최근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요. 그리스 다음으로 디폴트에 빠질 국가, 지금 어떤 국가가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그리스보다 먼저 디폴트에 빠진 국가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내전이 1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죠. 1년 반 이상 되면 국민들 세금 안 내죠. 경기 안 좋죠. 그다음에 전쟁에 따른 재정 지출은 가장 크죠. 네. 더더구나 전쟁에 따른 재정 지출 중에 내전일 때는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싸운 반대편도 전부 그 나라 국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가 일부에서 조정한다 하더라도 러시아 어떤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나라끼리 싸움하는 측면에서 의무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그렇게 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전일 때가 가장 집안 싸움도 가장 내전일 때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신냉전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국제적 전략 욕심지로서는 그리스보다는 네. 신냉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국제 질서의 판도에서 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군사 정치적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더 그리스보다 더 관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크라이나가 IMF라든가 이런 데 구제금융에서 지금 연명하고 있지만 요게 없을 때는 그리스보다 상황은 더 안 좋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 구제금융도 지금 이제 사실상 바닥이 난 상태인데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다음 달 20일까지 비교적 큰 규모의 네. 상환금이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IMF 구제금융이기 때문에 안 돼도 체납을 해서 국가 디폴트로 이렇게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분에 대해서 안 내면 디폴트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자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다음 달에 그리스에 이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네. 이 측면이 국제금융 시장에서 또 하나의 차기 디폴트로 이게 지목되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은 이 국가는 디폴트 상태에 빠진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한참 보도가 나올 때 저희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느덧 상당히 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국면 전해드렸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나라가 이제 푸에르토리코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의 디폴트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리스보다도 영향력 측면에서는 이 푸에르토리코가 훨씬 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이렇게 기억이 나요.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을 때 네. 그때 그리스 문제냐 이 인과관계를 정확히 봐야 되거든요. 푸에르토리코 문제냐 했을 때 미국의 월가에서는 푸에르토리코가 사실상 디폴트 국면에
일개 초일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푸에르토리코 문제에 의해서 더 많이 빠진 점이 있습니다. 네. 그 위에 그 그리스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미국 증시 움직임을 이렇게 볼 때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영향을 짚어드릴 때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관행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사태가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이 방송 시간 한 25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아마 2시 이전에서도 일어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 좀 고충을 하는데요. 그만큼 인과관계를 정확히 어려울 때일수록 시청자분한테 정확한 인과관계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되고 미국 증시 떨어지면 그리스 문제다. 이건 아니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서 푸에르토리코가 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푸에르토리코는 네. 미국의 자치령입니다. 자치령이기 때문에 이 푸에르토리코가 사실상 디폴트에 빠질 경우에는 과거 디트로이트가 이게 파산 신고를 할 때 미국 증시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이때 연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디트로이트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푸에르토리코 문제가 3일 전 미국의 그 증시를 크게 떨어뜨렸을까? 정확한 게 3일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체크를 안 해야겠는데 한 260포인트가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요. 이때 미국의 자치령인데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가 한 780억 달하는데요. 이 문제는 디트로이트에 3배 달하는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푸에르토리코가 자치적으로 보면 이것을 갚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치령이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누구냐?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푸에르토리코는 저도 이제 뭐 민간 연구소에서 그룹 경영을 하기 위해서 세계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푸에르토리코 갔다 온 사람인데요. 보면 대부분 다 미국의 그 부자들이 이쪽에 그 투자해서 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전원주택 개념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다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의 그 투자자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또 김앵커랑 저는 뭐 항상 일관적으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좋을 때는 아주 죽을 듯이 친구다가 친구 사정이 어려우면 그 언제든지 등 돌리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사실 그 김앵커랑 저와 관계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시청자한테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관계입니다. 네. 그런 관계다 보니까 미국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좋을 때는 한없이 투자하다가 자 국가 채무에 걸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상환을 안 시키겠다. 네. 요청을 안 받아들이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그 비교적 내원적인 평온한 뭐랄까요 아주 평정한 뭐랄까요 그거를 아주 이게 제3자 입장을 취하다가 네네. 푸에르토리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은 사실상 그 디폴트에 빠진 국가는 아닙니다는 푸에르토리코의 문제라든가 미국의 투자가의 태도를 볼 때는 언제든지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리스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미국의 자치령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푸에르토리코는 뭐 디폴트보다는 일단 지금 이제 유예 쪽으로 좀 유도를 해보려는 모습이고 미국에서는 일단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거절을 하고 좀 대처를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푸에르토리코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건이 좀 가히 좋지 않습니다. 중남미 국가들도 시청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는 연초에 국제유가가 43달러 떨어질 때 베네수엘라가 디폴트의 초입기에 있었죠. 우리 이제 한국경제TV 방송에서도 오히려 그때는 그 그리스가 치프라스 총리 오기 전이니까 그리스 경제가 한참 살아날 수 있는 조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통수권자가 왜 잘 선택해야 되냐 하면 치프라스 총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리스 문제가 한참 좀 개선되다가 그리스 국민의 선택 잘못을 인해서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지는 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보다 더 어려웠던 국가가 베네수엘라다 이렇게 됐습니다. 연초에 국제유가가 43달러 정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올해 1분기까지 세계적으로 보면 베네수엘라가 가장 디폴트에 몰렸던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다행히 국제유가가 좀 올랐죠. 지금 이제 오늘은 미국의 그 달러 강세력이나 달러 가치가 좀 소폭 회복됨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57달러 정도로 이렇게 내려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란의 핵 협상 문제가 오히려 좀 빨리 타결될 것이다 하는 국제에서 그 원유 시장에서 원유 공급의 증대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아무래도 이 43달러에 비해서는 57달러도 숨통이 터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네수엘라 디폴트 문제는 이렇게 잠복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언제든지 유가의 향방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데요. 이 베네수엘라는요. 네. 우리가 유가가 좀 43달러에서 57달러, 60달러 해서 숨통이 터지긴 했습니다는 아직 자체적으로 보면 국가 채무를 원유를 팔아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가 오펙 국가 중에서는 대부분 다 매장이 309에 있기 때문에 이 캐내기 위해서는 채산성이 굉장히 많이입니다. 그래서 60달러까지가 숨통이 터지긴 하지만 국가 채무 문제는 그동안 이제 베네수엘라가 원유를 팔아서 보유금을 늘려놨었거든요. 이 보유금을 팔아가지고 국가 채무 상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상환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네. 디폴트에 대해서 완전히 면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좀처럼 국가 신용 등급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2001년에 아시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디폴트에 몰렸었는데요. 그게 좀 디폴트가 좀 이렇게 면을 내면 신용 등급이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용 등급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폴트에 대해서 잠재 우려극이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아르헨티나가 2001년도에 디폴트가 면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신용 등급은 그리스보다 한 단계만 높은 단계입니다. 결국은 투기 등급 정도 된다는 얘기죠. 투기 등급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에서 이 아르헨티나도 항상 디폴트 우려가 있는 국가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국제 금융 역사상 여느 때보다도 요즘 그런 우려 국가들이 상당히 많다.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 한 15개 나라는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그리스와 함께 피그스 국가로 분류됐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리스가 네.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사실상 디폴트에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피그스 국가는 어떨까? 네. 지금 이제 아마 시청자분도 관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피그스 오랜만에 들으시죠? 다시 용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포르투갈, 아일랜드로 보는 국가들이 있는데 아일랜드는 이미 졸업했기 때문에 사실 이태리로 이렇게 이탈리아, 꼽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 하는데요. 이 국가 중에서 스페인은 이제 신용등급이 좀 올라서 자체적으로 국제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국가들 중에서는 스페인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지금 그리스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앞서 분류대를 본다면 GDP 대해서 국가 채무가 그리스가 177%고 그 다음에 이태리가 132%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 130%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탈리가 다음에 그리스에서 피그스 국가 중에서는 디폴트 우려가 있는 국가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하는데요. 이거는 상당 부분은 이렇게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디폴트는 안 된다 해도 일단 국가 채무가 좀 GDP 대비해서 그렇게 100% 선진국의 위험 기준에서 100%가 넘는 상태에서 이 이탈리아의 이렇게 채무자들은 그리스의 도피성으로 그리스에 사실상 많은 이렇게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원래 관광객 국가들은 같이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관행들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국제금리 시장에 30년 종사하는 상태에서 사실상 관광객 수입에 의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부정부패가 심하고 부정부패가 국내에서 하면 발각되니까 어떠냐. 한편으로는 조세피 지역에 가는 거고 한편으로는 비슷한 이 부정부패가 많은 국가들은 부정부패 방지에 대한 규정이 사실상 뭐냐 루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 같은 관광 수입객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관행들이 있는데요. 비록 그리스의 채무가 그리스에 투자하는 국가가 많은 것이 이태리, 그 다음에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이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에서 딱 터져서 뱅크런 상태에서 갚지 못한다면 채권자가 많은 이태리 문제, 그 다음에 불가리아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신에서 그리스 다음에 피그스 국가 이태리, 그 다음에 동유럽 국가가 참 불가리 이렇게 나온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G7 국가이기 때문에요. 디폴트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잠재 우려국으로 분류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 그리스 사태가 말이죠. IMF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그래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 국가 중에 처음이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는 거의 최빈국 국가들이 많이 디폴트를 겪다 보니까 이 부분에 또 집중을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외환 보유고 대비해서 국가 채무 정도를 좀 파악해야 된다 하셨는데 국가 채무 생각하면은 일본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본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일본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 항상 이게 국가 채무일 때 자유롭지 않죠. 예. 왜 그러냐면 일본은 국가 채무가 제일 많은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모든 국가 중에 국가 채무. 보통 GDP에서 국가 채무 비율을 하는데요. 그리스가 177%. 일본은 어떠냐? 250%. 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뭐 아베노미스 성공해가지고 경제가 뭐 살아난다, 니케이 지수가 2만 포인트 하더라도 뭐냐면 아직까지 재정 건전화로 되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미스의 세 가지 축이 있죠. 하나는 엔저를 통해서 금융 완화를 통해서 엔저를 도모해주고 수출액 풀리면 그것을 역바세나리 협정에 의해 가지고 사실 일본 국민들의 내수를 확대시키는 조치 그리고 경기 회복되면 재정 수입이 증가해 세 가지 화살촉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재정 건전화인데요. 아직 일본의 아베노미스는 성공은 아니거든요. 첫 번째 단계만 숨통이 터졌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뭐냐?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역발세를 구축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자 재정 수입이 건전해진다 하는데요. 아직 그 고리는 형성되지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베노미스가 이렇게 첫 번째 화살촉에서 두 번째 화살촉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요. 두 번째 화살촉에 넘어가는 단계에서 세 번째 화살촉 재정화 건전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금 일본이 국가 채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안정국으로 분류되는 것은 최후의 보력, 라스트 리조트 역할을 일본 국민의 저축에 의해서 민간에 보유하는 자산이 비상금 역할, 최후의 보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일본 국민들이 이걸 지금 저축을 좀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요. 세계적으로 낮다 보니까 낮추는 딜러버지 상태에 보기 때문에 사실 일본도 이 아베노미스의 세 가지 축에서 마지막 단계가 성공하지 못하면 항상 금융 재정 위기 내지는 디폴트의 위험에 대해서 실제 발생 여부와 항상 본보기로서 거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회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상태일까도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왜냐면 오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그리스가 디폴트하면 한국도 자력지 못하다 해서 아주 국가 채무에서 고질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국회의원도 그렇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의 예상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런 국가 채무가 우려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도 재정 건전화에 도모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한국 국가를 사랑하는 이런 애틋한 뜻으로 받아들이면 아주 순기능이 되는데요. 이게 비판을 위한 비판,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도 판단하시게끔 국제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국가 채무가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소속기관이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공기업이냐, 아니면 이런 4대 보험까지 포함되느냐 여부. 그 다음에 채무도 지금 발생한 채무냐, 현실적 채무냐,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쓰는 우발적 채무냐, 잠재적 채무, 예우적 채무냐, 이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뭐, 협의의 개념,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지금 발생한 채무, 광의 공격까지 포함해서 현실적 채무, 그 다음에 최강에는 모든 거 포함하면 자, 한국은 어떠냐? 이 정부 조직법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어떠냐 하면 협의와 강의와 최강의 개념이 전부 GDP에 대비해서 전부 규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 논란이 심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GDP 대비해서 35%, 위험 수준 70%, 안전국가. 그 다음에 강의의 개념 공격까지 포함하면 공개 참여가 많기 때문에 이거 포함하면 70%. 그래도 인계 수준. 그러면 최강의 개념 포함은 4대 보험이라든가 뭔가 다 포함하고 우발적 채무들이 많이 다 포함하면 140%. 위험 수익이 70%. 2배. 굉장히 어려운 국가. 이렇게 돼서 시청자 여러분도 한국의 국가 채무와 관련돼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는 많은 국가다, 적은 국가다 이런 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리스의 디폴트 문제가 왜 되냐? 국제적인 평가 때문에 그러거든. 글로벌사에서. 그럼 국제 기준은 어떻게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 자,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현실적 채무. 우린 GDP에 대해서 35%. 그러면 이런 그리스의 디폴트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한국의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해서 과민하게 위험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지금 한국 경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상당히 어려운 오히려 그것이 인포데믹이다. 쓸데없는 정보다. 지금은 뭐냐? 재정이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메르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재정 수요가 좀 필요한 대목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어제 우리 투자자들이 성숙한 의지를 보였습니다는 그리스 문제 그렇게 떠들들이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너무 4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이걸 대해서 너무 과민한 반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습 효과 때문에 설령 그리스가 되더라도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상 근거가 약한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굉장히 증폭시켜서 얘기하는 사람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시각이 많은데요. 지금은 그리스에 대한 디폴트 문제보다는 한국 경제 내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메르스 문제든가 국회 여야 간에 싸워서 상처 입은 부분 이런 문제를 치우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재정도
그때그때 재정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한데요. 재정 괜찮다.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줄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추경 편성 빨리 좀 되고 국민들의 좀 경제를 좀 북돋아주는 것이 그리스 문제에서 매일 떠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또 국내 증시 함정 입장에서는 그게 더 우선순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진 것을 계기로 어떤 나라들이 좀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상당히 많군요.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